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이더리움 전략회사 비트마인에 대해서 제가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비트마인 이모션 테크놀로지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42달러 선에서 42달러, 43달러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좀 샀어요. 자, 그러면 피터 틸만 정말 믿고 따라가면 될까? 물론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자, 일단 오태민 선생님의 이 말씀을 저희는 정말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 끝까지 버틸 수 없다.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코인을 살 때는 뭐 친구 말이나 선후배 말 듣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오태민 선생님 주변에서 옛날에 비트코인을 300만 원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샀대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35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됐을 때 다 팔았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뭐 떨어졌을 때 판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공부하지 않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이제 이만큼 됐으면 이제 더 이상 안 오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팔고 나가버리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더리움을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몰랐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정말 저는 코린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해서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계속 이렇게 발행이 가능한 인플레이션 코인 아니야? 계속 채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네,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채굴량을 90% 감소시켰습니다. 네, 이 부텔린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히려 이더리움도 좀 단순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비트코인이 오르냐? 그거는 어떤 기능이나 능력 때문에가 아니다. 그냥 희소성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활동 사용자가 많을 경우에 이더리움의 그 소각량이 채굴량보다 더 많아져가지고 디플레이션 화폐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야, 이더리움 나온 지가 언젠데, 그때 옛날 기술 아니야?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뭐, 솔라나 리플 같이 요즘에 빠른 코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가격도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정말 미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단순한 코인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생태계고, 모든 알트코인들의 플랫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모두는 아니겠죠. 뭐 솔라나 위에서 돌아가는 민코인들 많으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은 한마디로 안드로이드 같은 OS입니다. OS. 네. 이 안드로이드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위에 많은 코인들이 있죠. 네, 뭐 아발란체부터 해가지고 체인링크 많은 것들이 이 이더리움 내에서 올라갑니다.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 이번에 미국 크립토 전략의 핵심이 뭐냐? 전략적 비축 자산이 비트코인 핵심이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미국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그래서 USDC의 90% 이상이 이더리움 기반에서 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안의 크립토 3법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이더리움이에요. 그거를 트럼프 아들은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생각을 또 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해요. 야, 알트 시즌은 이번에 또 지나가면 또 나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다렸다 뭐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또 다 팔고 나갑니다. 이거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5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한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딱 지금 다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디지털 화폐 생태계로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결국엔 저는 기존 은행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핸드폰에서 뭐 업비트도 깔고 해외 뭐 바이낸스도 깔고 하는데 앞으로 정말 은행을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 이더리움은 이자를 줍니다. 예,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이더리움은 내가 뭔가를 맡기면 얘네가 이 거래를 위한 자격 검증으로 이더리움을 사용을 해요. 내 거를. 그래서 뭐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한 달이든 맡기면 이자를 줍니다. 근데 이 이자 중을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제 사업자들이 또 나눠 갖는 거죠. 3에서 5% 이자를 이 네트워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하고 맡기는 사람하고 이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 사람들한테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는 한 2%좀 넘더라고요. 2에서 2.5%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맡긴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 수수료를 얘네가 떼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 법안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 지급을 금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놀랍죠? 스테이블 코인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쓸 만큼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로 갖겠습니까, 여러분? 이자 주는 코인으로 갖고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더리움 매집 회사에 투자할 가치가 도대체 뭘까? 야, 그냥 이더리움 사면 되지. 왜 굳이 이런 회사에 투자를 또 해야 돼?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략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계속 사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와요. 사모펀드한테 돈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화폐인 달러. 자, 10년 전 달러하고 지금의 달러하고 화폐 가치가 다르죠. 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그동안에 달러를 엄청나게 찍었죠. 특히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찍었습니까? 엄청나게 돈을 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왔죠. 그래서 이걸 저금리로 빌려옵니다. 지금 수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안 줘도 되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지금 얘네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평단이 뭐 7만 달러가 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가격이 계속 오르죠. 그럼 거기에 따르는 손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또 그걸 담보로 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매입하는 거죠. 그냥 회사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여기에 플러스 이더리움 매집 전략을 하면 스트래티지 전략 플러스 스테이킹에 따른 이자가 연 3에서 5%를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지금 이자가 장기 이자가 국채 이자가 한 5% 미만이에요. 4.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그냥 이자 빌려와가지고 이더리움을 사면 그냥 스테이킹하면 이 비용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더 있냐? 네, 디파이 프로토콜이라고 해갖고 얘네가 여기에 앱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걸 가지고 대출 서비스를 또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더리움을 팔고 싶지 않아요. 왜냐? 내가 싼 가격에 이더리움을 샀는데 그걸 팔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네, 내가 이더리움을 막 1,000만 원씩 갖고 있다. 근데 급전으로 300만 원 써야 돼. 그러면 이더리움을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 300만 원을 그냥 빌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또 이자를 내죠. 그래서 대출 수익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이 예대 마진까지 얘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대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이더리움을 매집하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이제 영향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비트마인은 전체 이더리움의 5%를 자기네가 획득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샤프링크와 비트마인 어느 회사가 더 매력적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샤프링크가 먼저 원조입니다.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더리움 매집 전략을 먼저 했고 그래서 뭐 2달러 가던 주식이 124달러까지 폭등을 했죠. 그 다음에 10%로 줄었습니다. 90%가 날아간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회복 중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6월 30일부터 해서 4달러부터 16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두 회사를 비교해 볼게요.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데 일단 샤프링크는 뭐 하던 회사냐? 스포츠 베팅 업체고 비트마인은 비트코인 채굴 업체예요. 근데 여기는 심지어 기술까지 갖고 있어요. 뭐 기술이냐? 이 순행식으로 열을 시켜가지고 다른 어떤 채굴 기업보다 전기를 덜 먹게 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요. 뭐 그런 건 부차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보유량이 지금 샤프링크는 28만 개, 비트마인은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30만 개 이미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자본 효율성이 되게 중요한데 샤프링크는 100만 달러당 557개, 비트마인은 100만 달러당 1203개의 이더리움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샤프링크는 대표로 누굴 데리고 왔냐? 조셉 루빈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인데 이 사람은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컴퓨터 공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역량은 뭔가를 개발하거나 이런 쪽이 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생태계에 대해서는 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세요. 피터 틸이 투자를 했고 톰 리가 대표입니다. 톰 리는 누굽니까? 네, 월가에서 투자 전문가인 사람이죠. 자, 그러면 진짜 이더리움을 매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네, 이더리움 매집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술력입니까? 아니면 돈을 끌어오는 능력입니까?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끌어와서 더 저렴하게 끌어와서 이더리움을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매집하는 회사. 그래야 값싸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될 건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XRP를 팔아서 제가 국내 주식 투자를 했는데 네, 바보짓이 맞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